축구를 생각하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의 축구이야기입니다. 이번 유로 2020에서 이탈리아가 드디어 53년 만에 유로에서 우승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번에도 승부차이까지 승부를 이어가면서 간신히 승리했는데요. 경기 결과는 공식적으로 무승부가 되면서 이탈리아가 우승했지만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탈리아가 지배했던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잉글랜드가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득점한 점과 보수적으로 경기 운영을 했기에 이탈리아가 경기를 지배한 흐름으로 이어졌지만 이탈리아는 꽤 특정 지역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악하면서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치니 감독이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었고 잉글랜드의 압박 포인트를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는 지난 스페인과의 경기 선발 라인업과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반면 잉글랜드는 백3를 사용하면서 1-3-4-3 형태로 나왔습니다. 특히 잉글랜드가 백3로 바꿔 나온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탈리아가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백3로 형성되고 중원에서는 1명 또는 2명으로 구성되어 견제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공격 상황에서는 윙백을 넓게 활용하면서 이탈리아의 백4 라인의 수비 진영을 공략할 수 있는 포메이션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3로 나온 이유를 짧게나마 추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를 살펴보면 잉글랜드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은 이탈리아가 전방 압박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잉글랜드가 후방에서 만들어가는 패스 패턴보다는 선이 굵은 축구를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압박을 피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물론 잉글랜드가 경기 흐름을 풀 때는 패스 패턴을 만들어서 푸는 경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풀어나가는 점도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볼을 넣어주면 케인이 내려와 수적으로 우위를 잡아주면서 중원에서는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잉글랜드의 득점 장면에서 케인이 순간 내려와 빌드업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잉글랜드의 중원 특징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단순히 케인이 내려와서 빌드업을 돕는다는 개념보다는 케인이 내려와서 공격을 세밀하게 풀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빌드업 형태에서 이탈리아가 보였던 전방 압박은 1-4-3-3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항상 상대 빌드업을 제어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3명의 프론트 라인을 앞세워 잉글랜드의 백3를 견제하게 만들었는데요. 지난 경기들에서는 비대칭 수비 포메이션과 좁힌 수비 포지셔닝을 보였지만 이번 경기는 중앙을 통제하면서 측면 수비에 리스크를 두지 않기 위함에 중앙을 강하게 제어하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앞쪽에서 3명의 선수가 제어하기에는 체력 부분이나 효과적인 압박을 생각해본다면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다른 압박 형태를 보이게 되죠. 이 상황을 보면 1-4-1-4-1 형태로 양쪽 윙포워드들이 이전과 다르게 전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공간을 제어하려는 목적을 두고 압박 형태가 바뀌었는데요. 스트라이커인 임모빌레만 센터백들의 패스 루트를 차단할 수 있게끔 앞쪽에 위치하고 윙포워드들은 이전보다 낮은 포지셔닝 속에 상대 윙백들과 같은 공간에 위치하면서 볼이 윙백에게 들어가면 뒤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면서 윙포워드는 전진하면 상대 센터백이 윙백에게 가는 패스 루트를 차단했기 때문에 3대3 동률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공격자 입장이 더 유리하겠지만 판단 시간을 더 단축시키면서 반대편도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1대1 경쟁을 염두한 압박 패턴이었습니다. 이 압박 패턴은 잉글랜드가 앞쪽으로 길게 연결해줄 수도 있지만 이탈리아 수비수들도 1대1에서는 크게 밀리는 선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볼을 가져오는 목적에는 부합했던 압박 패턴이었습니다. 한편 잉글랜드는 이탈리아를 1-3-4-3 압박 형태로 제어하려고 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탈리아의 빌드업 형태가 좌측 풀백에 전진하면서 우측 풀백은 안으로 좁혀 백3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경기는 디 로렌조가 더 뚜렷하게 중앙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수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압박 형태를 자세히 보면 앞쪽의 3명의 공격수들은 3명의 센터백을 1대1로 압박하고 뒤에 있는 라이스와 필립스도 투볼란테로 위치하는 베라티와 조르지뉴를 같이 견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압박하고 있지만 이탈리아는 바렐라가 전진해 있는 상황이었고 내려와서 수적으로 돕기도 했기 때문에 중원에서 라이스와 필립스가 얼마나 수적으로 크게 밀리지 않게
바렐라에게 가는 공을 차단할 수 있냐 없냐가 압박 성공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원에서의 압박도 넘어가면 조르지뉴와 베라티는 각각 우측면과 좌측면에서 빌드업 코어가 돼주는데, 경기 초반에는 마운트와 스털링의 수비 포지셔닝이 상대가 볼을 뒤로 돌릴 것을 대비한 포지셔닝이었기에 이탈리아가 2선에서 쉽게 수적 우위를 점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에메르송이 전진하고 인시네는 좁히고 키에사는 넓혀있고 바렐라도 전진만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쪽에 5명의 선수가 배치되었는데요. 잉글랜드가 수비라인 앞 공간에서 수적으로 불리해지면서 이탈리아는 측면 전환이 쉬워질 수 있었죠. 다만 임모빌레도 케인과 비슷하게 볼을 받아주고 간결하게 풀어주기도 해야 했는데, 임모빌레의 볼 터치나 경기를 풀어나갈 때 템포를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만치니는 인시네를 가운데로 두면서 상황을 간결한 템포로 반전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만치니가 이번 경기에서 놓치지 않았던 것은 상대를 괴롭히는 방법과 중원 장악이었습니다. 앞서 짚은 빌드업 패턴 외에도 디 로렌조가 스토퍼로 활약했지만 우측면으로 더 넓게 전진해서 공격 숫자에 더하기도 했기에 이탈리아가 경기 내내 분위기를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